안녕하십니까. 치과기공학 개론 수업을 맡은 배은정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치과기공학에서는 총 5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부에서는 치과 의료의 발전사, 2부에서는 구강계 기관, 3부에서는 치과 보철학, 4부에서는 신기술의 세계, 그리고 5부에서는 치과기공의 작업 환경과 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제1장 치과 의료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에 있어서 치과 보철술은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경험적 술로서 시작이 되었고요. 치과 보철술의 발생은 인류 발생과 더불어 시작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의 보철술은 학문적인 지식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고대 치과 의설의 사상을 살펴보면요. 기원전 2100년경에 함무라비 법전에 치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요. 기원전 1500년에는 에베스 파피루스에 치아 및 치은 질환과 가루로 된 치약인 치마분의 처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450년에는 사체의 구강에 금을 부착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 봤을 때는 그 당시 사체에 구강에 금을 부착시키는 것이 유행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밖에도 기원전 30년 겔수스 저서에 구강 위생에 관한 기록이 명시되어 있고요. 기원전 23년경에 플리니 저서에도 치아 조기 맹출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치아 조기 맹출이란 치아가 나와야 되는 시기에 나오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치아가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원 후 130년에 갈레노스는 치아의 해부와 생리 등을 기록한 저서를 발간도 하였습니다. 고대 초기에 발굴된 치아 보철물을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치아 보철물이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인의 치아가 풍치로 인해 빠지거나 결손이 될 경우 빠진 자신의 치아를 금으로 엮어서 다시 구강 안에 삽입을 하기도 하였고요. 혹은 타인의 치아, 즉 죽은 사람의 치아를 발치하여서 사용하기도 하였고 동물의 뼈의 일부를 삽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요즘에서 볼 수 있는 임플란트와도 매우 유사한 치과 보철물의 형태인데요. 지금은 임플란트가 위생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적용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치과 보철물의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치아 혹은 타인의 치아 그리고 동물의 뼈나 동물의 이빨을 활용하여 했다는 점에서 고대 치과 보철물이 매우 기능적으로 우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형태적인 부분에서 한계는 같겠지만 이러한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치과 보철물에 대한 지식이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금판 가공치, 즉 전부 금관을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치아를 이어붙이는 인접치와 연결하는 보철 형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대 치아 보철물의 대부분이 금으로 제작된 것을 보았을 때 당시 인류가 금에 관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지식이나 그것을 이용하는 기술과 또 그것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필수적인 도구들의 발달이 의외로 꽤 일찍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치과 기공용 연마기구나 기공 과정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기자재 등은 벌써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기술이 완벽하지 않았던 당시 고대에서는 전염병과 기근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고 하는 문제에 당면해 있던 고대인들에게 사실상 치아의 통증은 그 중요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 관련 전문가가 있었다는 점에서 고대인들이 치과 분야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 치과 의술을 대표하는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는 많은 경험과 이론에 입각한 합리적 치과 의술을 포함한 의술을 성립시킨 의학의 아버지이자 의학의 성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신비적으로 적용하던 치과 의술을 가감히 탈피해서 자연적 치과 의학을 성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독특한 관습이나 미신이 만연했는데요. 종교적인 부분에 의지해서 의술을 시행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미신 숭배를 통해 질병은 악령의 소행이라고 믿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미신으로 인해 중국의 경우는 기도문을 적어놓은 양피지로 치아를 감싸 놓기도 했고요. 치아의 와동, 즉 벌레가 먹어서 파져 있는 치아의 부분에 살아있는 벌레를 집어넣기도 하였습니다. 이 살아있는 벌레가 치아의 썩은 부분을 갉아먹는다고 믿기도 하였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당나귀와 입맞추기, 쥐의 머리를 물어뜯기, 새벽에 어린 소년의 첫 소변으로 구강을 세척하기 등 현재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미신을 가지고 치과 보철, 치아에 대한 통증이라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중세 치과 보철사는 대체로 5세기에서 15세기까지의 이른바 암흑시대로 불리면서 치과의학의 발달이 다소 정체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신비적인 점성술이나 연금술에 흔히 지배되기도 했던 때입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치과의학은 나름대로 비교적 발달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발달의 증거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의 개원, 즉 하스피탈은 당시 수도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거들던 수도사를 뜻한 자선단 단원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세의 의학 전체를 통해 괄목할 만한 점은 각처의 여러 도시에서 갖가지 공중위생 정책을 실시했다는 점인데요. 여러 도시에서 컨설이라는 의무 직정을 두어서 도시의 공중보건원으로서 음식점 점검 및 사망시 사체를 도시 외곽 지대에 매장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이렇게 공중위생 정책을 실시하고 병원을 개원하기도 하였지만 중세에는 치과의학을 포함한 의학이 천재난 질병 등 자연의 위협에 대해 합리적 처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고 대부분 종교적인 것에 따라 기적을 바라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중세 말까지도 외과적 수술은 천시되어서 주로 이발사나 목욕탕의 주인, 사형 집행관 등의 직업 종사자가 치과적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 근세 치과 보철 기간에는 치과의학의 발달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목재의치를 제작을 했었는데요. 이 목재의치 제작이 매우 까다롭고 정교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비교적 사회적으로 계층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후에 18세기부터는 점차 대중화되면서 높은 계층이 아니더라도 이 목재의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세기 치과 보철 분야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상황 중에 하나는요. 치과 기공에 있어서 보철물을 간접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모형이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치과 보철물의 대부분, 즉 치과 기공 작업은 간접법을 통해 제작이 되어진다는 점에서
이 당시 모형 제작을 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치과 기공의 시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본에서도 목재의치를 제작하는 기술이 매우 빈번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당시에 일본 불상 조각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러한 불상 조각자들이 아마 목재의치를 제작하지 않았나 추정이 되어집니다. 당시 목재의치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 목재의치를 사용할 사용자의 구강을 체득해야 했는데요. 현재에는 인상체득을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인상체득 기술이 없었던 점을 바탕으로 제작자가 이 목재의치를 장착할 사람의 구강 안에 직접 손을 넣어서 구강의 크기나 형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목재의치에서 잇몸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무로 제작을 하고 치아에 해당하는 부분은 돌을 깎아서 제작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세 치과 보철에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바탕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매우 유명한 조각가이자 화가이자 과학자이자 그리고 천문학자, 해부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경우 해부 분야에서 매우 뛰어나고 숙련된 육안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연구자였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전체 신체뿐만 아니라 두개골, 앞골, 치아 등에 대해서도 해부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매우 세세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한 해부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는 사형수, 즉 사형이 집행된 범죄자의 시체를 해부해서 해부 도면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치과 해부학을 확립한 바르토로메오 에우스타치우스는 치과 분야의 첫 해부학 도서를 제작하기도 하였고요. 근대 외과학의 확립자로 불리는 앙브루아즈 파레는 구강외과를 창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의 앙브루아즈 파레는 이발사 출신으로 외과의사의 보조로 일을 하다가 구강 부분에 대한 관심을 통해 직접 구강외과를 창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파브든 프리드리 대왕의 치과 주치의로 근무를 했고요. 치과 기공학을 저술하기도 하였습니다. 헌터 형제는 치의학의 해부 및 병리학적인 공헌을 하였고 존 그린우드는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총이치를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조지 워싱턴은 자연 치아가 한 개밖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구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던 조지 워싱턴을 위해서 존 그린우드는 다양한 틀니를 제작해 주었습니다. 이때 틀니에 사용된 재료로는 자연치아, 코끼리 상아, 금, 하마 송곳니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자연 치아의 경우에는 죽은 사람에서 발치된 치아를 가지고 오른쪽 아래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인공 틀니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만들어진 틀니를 상악과 하악을 나선상의 스프링으로 연결하기도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부피도 크고 금속이 존재하다 보니 완벽하게 편리한 의치는 아니었지만 저작과 발음 그리고 외적인 심미 부분을 담당하기에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조지 워싱턴은 여러 개의 틀니를 돌아가면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프랑스 치과 의사인 피에르 포샤르는 근대 치의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1728년에 출판한 치과 외과에는 최초로 치의학을 과학적으로 묘사하였는데요. 이 책을 기점으로 유럽 치의학의 지식이 확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에르 포샤르가 집필한 치과 외과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당시 충치의 원인이라고 생각되었던 벌레는 잘못된 것이다. 이를 위해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다. 충치의 원인으로 설탕을 꼽았고 사람들에게 설탕 섭취를 제한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아말감이나 금과 같은 금속으로 치아 내 공간을 채워서 치료를 할 수 있고 교정장치로 치아의 위치를 바로 잡을 수도 있다. 특히 성인보다는 아이들에게서 보다 쉽고 빠르게 치아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환자를 눕혀서 진료하는 치과 치료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피에르 포샤르는 15살에 구강질병에 정통한 외과 의사인 포틀르레의 견습생이었습니다. 3년 뒤에는 구강 분야를 전문으로 개업을 했고 널리 명성을 얻은 다음에는 파리로 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구강 전문 분야에 대한 병원을 개업하면서 오늘날 최초의 치과 의사로 불리고 있고요. 부산의 한 대학에서는 오른쪽 아래와 같이 피에르 포샤르의 동상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19세기 치과 보철의 발달을 크게 촉진시킨 것으로는 세계 최고의 볼팀이어 치과의학교 창설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학교가 개교한 때는 1840년으로 여기서 치과 기공학이 완전히 독립된 강좌로서 개설되게 된 때는 1852년부터입니다. 그 당시 본일이 치과용 망치, 수용 엔진, 클라스프를 이용하는 국소우치와 교합기를 개량하기도 하였고요. 무엇보다 치과 보철술의 발달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치과용 족답식 엔진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8세기와 19세기에는 치과 의술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기자재 역시 매우 발달하는 시기였습니다. 다음은 근세시대 우리나라의 치과 보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15세기 이후부터 각종 위치가 발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는 대대로 이어진 기술 천시의 풍조와 더불어서 신체 발부, 즉 이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손상시키는 일이 없게 하는 게 효도의 첫걸음이다라는 전통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치과 보철을 천시하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인해 발달도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병자 수옥 조약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이 치과 보철에 대한 기술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당시에는 치과 보철 기술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다양한 의학이 도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18세기 포샤르로 인해서 가공의치 및 치관 개속치가 계속 발달되고 있던 외국의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 역시 치과 의술에 대한 부분이 매우 발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일본 역시 미국에 의해서 이런 선진 기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1860년 미국인인 월리엄 클락에 의해서 일본 요코하마의 치과의원이 개업이 되었고요. 이어서 1893년에 일본 치과의사가 국내에 이런 치과 기술을 전수하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일본인 치과 의사가 내한한 때는 기록상 고종 24년인 1887년으로 노다 오오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다 오호지는 인천에서 노다 치과의원을 고종 30년인 1893년 6월에 개설하였는데요. 이것이 곧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치과의학에 의한 의료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헌 기록상 살펴보면 1902년에 고모리가 서울 충무로에서 개업을 해서 백금이나 금으로 보처를 제작을 했다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후 1904년에는 전남 목포에서 미나미치가 개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헌 기록상 대한제국 시대에 내한했던 일본인 입지사의 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아마 약 100명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치과를 개설했던 사람은 최승용이라는 사람이고 당시 서울 종로에 이해 박는 집이라는 간판을 걸고 치과 의술을 행했습니다. 1907년에 개설된 이해 박는 집은 속칭 입방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이 입방이라고 함은 치아 보철 시술을 하는 곳으로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치과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현재의 치과의원의 역할과 같은 입방을 개설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1907년 최승용이 입방을 개설한 이후부터 일정한 장소를 갖고 입방을 개설한 사람은 1907년 안중수, 1908년 김한표, 김경집 등 이렇게 입방을 개설하는 입지사의 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양 치과의학이 한국에 도입이 되면서 1922년에 경성치과의학교가 3년제로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3년 국내에서 의료보조원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1973년에는 의료기사법까지 공포가 되었습니다. 1887년 미국 보스턴에서는 덴탈 라보라토리라는 치과 기공소가 세계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1901년에는 뉴욕에 지점을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개설된 교육기관으로서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성치과의학교, 현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의 전신이었고요. 1922년에 수업연한 3년으로 인가를 받고 개교하였습니다. 치과기공학이 도입된 것은 1907년 서구 의술을 습득한 최초의 입지사인 최승용이 종로에서 개업을 했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인정받았던 곳은 아니기 때문에 1963년 의료보조원법이 제정되면서 1973년 의료기사법 공포로 치과기공 분야도 정규 학교 교육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국내 최초의 치과기공소라고 인정받고 있는 곳은 충무로에 있는 경일치과기공소이고요. 경일치과기공소로 개업했던 박승일의 경우 일본 오사카에서 치과기공소를 경영하다가 8.15 해방과 더불어 귀국하면서 서울 충무로에서 이 경일치과기공소를 개업한 것이 효시였습니다. 서울에는 신한치과기공연구소, 문화치과기공연구소, 광복치과기공연구소 등 5개에서 6개 정도의 치과기공소가 존재했었습니다. 의료보조원법과 의료기사법의 공포로 치과기공소가 법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지만 당시에 치과기공연구소에 대한 인허가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관서 및 사법부의 특별 단속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의료보조원의 양성기관은 서울역 앞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치과기공실과 치과기공연구소, 개인치과의원, 육해공군병원 치과기공실에서
기술을 전수받아 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치과 기공직에 종사하였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 1971년 고려대학교의 병설의학 기술초급대학에 치기공과가 처음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계속적으로 발전해서 현재에는 전국 18개 대학교에서 치기공과가 신설 및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년제 대학도 존재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대부분 3년제 이상의 학위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4년제 학위과정을 진행하는 대학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기별 구강보건의 역사를 보면은요. 구강보건이 시작되는 여명기는 조선 후기부터 해방까지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1900년대에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치과의원은 다양하고 재미있는 명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치과라고 불리는 명칭 대신 이에 박는 집, 입방, 치방, 치수런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구강보건의 시작되는 시기인 태동기는 해방부터 50년대 말까지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태동기라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기려는 기운이 싹 트는 시기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치과의술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치과의술 그리고 치과보철 기술이 발달되기 시작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1960년대인 구강보건 발생기에는 대한구강보건학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전문가 불소도법 사업의 시작과 함께 국민의 치아에 대한 건강 관심도가 증가한 시기입니다. 구강보건 성장기인 1970년대부터는 국민구강보건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였고요. 학교 불소용액 양치 사업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등을 시작하였고요. 전국 보건지소에 치과의사 등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1장 치과의료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어떻게 치과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 지금 내주는 퀴즈에 대한 정답을 과제물 게시판에 올리시면 되는데요. 자, 퀴즈 나갑니다. 근대 치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치의학을 과학적으로 묘사한 최초의 저서인 치과외과의를 저술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최초의 치과 의사로 불려집니다. 부산의 한 대학에서 동상을 만들어 세우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과제물 게시판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